저는 제가 20년간 일군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15년 지기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10억대의 빚을 떠안게 되었죠. 처음에는 막연히 해결될 거라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빚쟁이들이 회사로 찾아왔어요. 돈이 없으면 집이라도 처분하시죠. 보증을 선 이상 책임을 지셔야죠. 가족들 재산이라도 처분하세요. 계속되는 협박과 독촉에 아내는 밤잠도 못 이루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들 정기는 빚쟁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숨어야 했어요. 빚쟁이들은 점점 더 포악해졌어요. 당신 아들 건강해요? 아, 얼굴 한번 되게 보고 싶네. 어디 하나 아작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더 이상 가족들이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 정숙자와 위장 이혼을 결정했어요. 가족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죠.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고통을 주게 되었어서. 괜찮아요. 우리 다시 만날 날이 올 거예요. 아내는 눈물을 삼키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 정기에게는 연락도 하지 못한 채 야반도주하듯 집을 나왔어요. 찜질방에서 한동안 지내다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죠. 새벽 3시면 일어나 폐지를 주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시멘트 포대를 지고 오르내리는 일이 주된 업무였죠. 나이든 제가 그 무거운 포대를 들 때마다 젊은 인부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매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잠시 눈을 붙이고 밤 10시부터는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운전을 좀 했다고 자부했는데 밤새 술 취한 손님들 운전대를 잡다 보면 그때 그 자부심이 무색해질 정도였어요. 한 달에 서너 번은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러다 돌아가시겠어요. 제발 쉬세요. 의사의 만류에도 저는 일어났어요. 주사를 맞고 또다시 일터로 향했죠. 약을 사 먹을 돈이 아까워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제 가족들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일하다 보면 문득문득 아들 정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정기 또래의 젊은 인부를 보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먹고 잘 지내는지 너무나 궁금했지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혹시라도 아들을 찾아가 괴롭힐까봐 그저 멀리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가끔 길에서 정기를 마주칠까봐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다녔죠. 저는 매달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어요. 처음에는 이자도 못 갚을 것 같았지만 3년이 지나니 조금씩 원금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밤늦게 대리운전을 끝내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준 사진 한 장을 보며 잠들곤 했죠. 정기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죠. 이제는 그저 빚을 다 갚고 가족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빚을 제외하고 매달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전 부인에게 보냈어요. 전 부인은 그 돈으로 제가 지정한 회사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했습니다. 그 회사는 제가 사업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곳이에요. 특히 제가 어려울 때도 거래를 끊지 않고 계속 믿어주었죠. 전 부인도 그 회사의 가치를 믿었기에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주식에 투자했어요. 여보, 이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이 주식을 계속 모을게요. 전 부인의 그 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 정기가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엄마를 찾아가더니 점점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엄마, 사업 자금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주식 좀 팔아서 돈 마련해줘. 매번 거절당하자 정기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빠가 보내주는 돈은 다 어디 갔어? 주식, 그게 뭐가 중요해? 당장 필요한 돈이 있다고! 전 부인은 매번 아들의 행패를 참아야 했습니다. 정기야, 이 돈은 네 아빠 거야. 엄마가 맘대로 할 수 없어. 네 아빠가 빚을 갚으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도 알잖아. 그러던 어느 날 정기가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 사업이 망하면 어머니도 좋을 게 없잖아요. 저희가 망하면 어머니한테 매일 찾아와서 행패 부릴 거예요. 그것보다는 주식 조금만 빼서 저희 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편하지 않을까요?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백한 협박이었죠. 전 부인은 그래도 끝까지 버텼어요. 이 돈은 너희 시아버지 거야. 절대로 못 줘. 너가 아무리 그래도 이 돈은 건드리지 못할 거야. 그러자 정기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엄마는 아빠 도망간 거 봐도 정신 못 차렸네! 우리한테 돈 안 주고 주식만 사더니 이제는 아예 미쳤구나! 전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편지로 전해줬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 부인은 그래도 매번 아들의 행패를 참고 견뎌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난 괜찮아요. 정기가 아무리 그래도 주식은 절대 안 팔 거예요. 하지만 정기 부부의 행패는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전 부인의 집 앞에서 밤새도록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이 돈 다 어디다 쓰려고 이러는 거야? 엄마가 우리 도와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지?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야 돌아갔다고 해요. 전 부인은 그래도 묵묵히 주식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전 부인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의 행패를 막아주지도 못하고 전 부인을 보호해주지도 못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8년 동안의 피나는 노력 끝에 모든 빚을 청산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아들과 연락하지 못했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차례 신호음이 울리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꺼냈죠. 정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와서 왜 연락하시는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버리고 도망가셨잖아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기야. 아버지가 그동안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를 걸었죠. 어떤 날은 전화를 받자마자 끊어버렸고 어떤 날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연락하시는 건데요? 아버지는 우리한테 자격 없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도 전화를 걸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비난과 원망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친구들한테 아버지가 도망갔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웠다고요. 친구들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는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시겠다고요? 빚만 남기고 도망간 아버지가 무슨 낯짝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돈은 다 갚으셨다고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전 그동안 버림받은 자식이었잖아요. 엄마랑 저만 남겨두고 사라지셨잖아요. 빚 때문이었다고요? 그럼 연락이라도 하시지. 그동안 전화 한 통 없었잖아요. 어디서 뭐 하시는지, 살아계신지 죽으셨는지. 그런 아버지가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제 청춘은 누가 책임져요? 동네 사람들 시선은 누가 책임지고 친구들한테 당한 모욕은 누가 씻어줄 건데요? 이제 와서 연락하지 마세요. 결국 한 달 만에 전화 연락을 포기했어요. 그때부터 전 부인을 통해서만 아들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기가 요즘 노름에 빠졌다더라고요. 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데 자꾸 빚만 늘어난대요. 며느리는 매일같이 돈 타령이에요. 전 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없는 동안 아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기가 어제는 또 행패를 부렸어요. 주식 팔아서 자기 빚 갚으라고 경찰까지 부르고 난리였죠.
전 부인의 목소리에는 한숨이 가득했어요. 아들이 저한테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주식 안 팔면 무슨 일 일어나는지 지켜보라면서.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곁에서 아들을 제대로 키웠더라면. 그래도 전 부인은 저를 위로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정기가 원래 그런 아이는 아니었잖아요. 언젠가는 정신 차릴 거예요. 하지만 아들의 행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노름빚의 사업 실패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았어요. 매일같이 전 부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며느리는 이웃들에게까지 돈을 빌리러 다녔다고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전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숨만 쉴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과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전화 통화조차 거부하는 아들을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랄 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더 악착같이 변해갔습니다. 8년이란 세월 동안 제가 지정한 회사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어요. 전 부인이 한 푼 두 푼 모아둔 주식은 어느새 30억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전 부인은 정말 고생했어요. 아들의 행패에도 불구하고 한 주 한 주 묵묵히 주식을 사모았죠. 여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부인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는 재결합을 약속했어요.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 다시 시작해요. 전 부인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한 달 전 저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마쳤어요. 구청 직원이 축하드린다고 말할 때 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함께 살 집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 동네 어때요? 공기도 좋고? 아내는 매일 부동산 전단지를 들고 와서 보여주었죠. 저는 그저 아내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당신이 좋다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 새 출발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내는 매일 전화로 집 구경 다녀온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보, 오늘 본 집은 베란다가 참 예뻤어요. 앞으로 우리 거기서 같이 화분도 키우고. 아내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퇴근하면 부동산에 들러 집을 알아보곤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갑수님 되시나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병원 응급실인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숙자 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도 새집 이야기를 하며 행복해하던 사람이, 며칠 전만 해도 함께 살 날을 기다리며 웃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급히 택시를 잡아탔어요.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이 그토록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전부 흐릿하게 보였어요. 기사님, 좀 더 빨리 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재혼 신고를 마치고 나오면서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날 아내의 환한 미소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에서 함께 살면서 해보고 싶었던 일들. 늙어서도 손잡고 산책하고 싶다던 이야기. 이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택시는 천천히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어요. 아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날씨였는데 이제는 그 맑은 하늘을 함께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겨우 다시 시작하려고 했잖아. 택시 안에서 흐느끼는 저를 기사님은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장례식장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도 통화했던 사람이, 며칠 전까지 함께 있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아내를 마지막으로 보게 된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택시가 한적한 도로에 진입했을 때였어요. 앞자리에 앉은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손님, 사실 조금 전에 그 장례식장에 한 부부를 내려줬는데 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부부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떤 이야기였나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천운이래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제 주식 다 팔아서 내 돈 되는 거라면서. 기사님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자세히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더니 기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번에 알아보니까 어머니 명의로 된 주식이 30억이 넘는다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피는 거라면서. 정기와 며느리라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니 고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서. 아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핸들을 잡은 기사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기사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장례식도 빨리 끝내고 주식부터 정리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친척들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하자면서.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웃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신 날인데. 기사님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30년 넘게 운전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속이 안 좋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삼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님, 혹시.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불편한 말을 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제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순간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기사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겪었을 고통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아들의 배신, 며느리의 협박, 모든 것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장례식장까지 남은 거리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기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백미러로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볼 뿐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아들 내외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천운이야. 이제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잖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불효막심한 짓을. 어떻게 내 자식이.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그 환한 미소가. 이런 아들 때문에. 장례식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로 마주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섰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제 발자국 소리를 울렸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향이 코를 찔렀어요. 그런데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웃음소리라니.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영정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갈수록 웃음소리는 더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기와 며느리는 조문객들 앞에서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마치 소풍이라도 나온 것처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전혀 슬픈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즐거워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근조 화환이 놓인 입구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쪽으로 좀 더 가서 찍어요. 여기 화환이 예쁘네. 며느리가 웃으며 여러 가지 포즈를 취했어요. 그래, 이 각도가 좋겠어. 여기서 한 컷 더 찍자. 정기도 키득거리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말이 되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 앞에서 저러고들 있네. 요즘 젊은 것들은 효도는 생각도 안 나 보네. 아니, 저렇게 웃고 사진 찍고 제정신인가?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어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영정사진 속 아내의 눈빛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 하지만 그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그때 정기가 저를 발견했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웃고 있던 입가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왜 여기 오셨어요? 정기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가득했어요. 마치 원수를 대하듯 한 말투였습니다. 이혼하고 남이 된 사이 아닙니까? 더 이어서 도끼 어린 말을 내뱉었어요. 며느리도 재빨리 정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여긴 가족들만 있어야 할 자리예요. 나가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었어요. 마치 거지를 쫓아내듯 한 말투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더욱 크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식으로 돌아가신 분 자제가 아까는 사진 찍더니 이제는 저런 못된 행동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차라리 내가 저런 자식은 안 키우고 말지.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기와 며느리는 비웃듯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어요. 뭐예요, 그건? 정기가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또 무슨 서류를 들고 오신 거예요? 설마 돈 달라고? 며느리도 비아냥거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서류로 향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까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서류를 보는 순간 정기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핏기가 가신 얼굴로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 한 달 전 날짜와 함께. 그들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피가 빠져나갔어요. 아까까지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입니다. 담담하게 말을 꺼냈어요. 한 달 전에 재결합했다. 이제 남이 아니야.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어요. 가방에서 재혼 신고서를 꺼내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정기의 눈이 커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기가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신고서를 낚아채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이미 다 보았거든요.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정기가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짓을 하시면 어떡해요? 정기가 제 멱살을 잡았어요.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죽은 사람 재산 뺏으려고 이런 짓을. 정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퍽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정기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 망할 놈아! 돌아보니 처남이었어요. 너 아까 뭐라고 했더라? 어머니 돌아가신 게 천운이라고! 주식 팔아서 돈 챙기자며 좋아하던 게 누구야? 조문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실신해 버렸습니다. 정기는 더욱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소리를? 그때 택시기사가 들어왔습니다. 걔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까 제 택시에서 저 부부가 하는 말. 택시기사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조문객들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천운이래요. 이제 주식 다 팔아서 자기들 돈 된다면서. 정기는 계속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거짓말이야.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진실을 알아버렸어요.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놈을. 살아계신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돌아가시자마자 재산부터 챙기려고. 분노한 조문객들이 정기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나 봅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정기는 경찰도 막무가내로 밀쳐냈어요. 다들 거짓말이야. 아버지가 조작한 거라고. 결국 정기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정기를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실신한 며느리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고 장례식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문객들은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어요. 힘내세요, 회장님. 이런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정기는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해외로 도망갔다고 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아내가 가는 마지막 길. 저는 혼자서 장례를 치르며 생각했어요.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들 내가 꼭 지켜낼 거야. 마지막 가는 길에 불효자식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복수는 시작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아내를 보내준 다음 날이었어요. 아내가 살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라 정리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손때 묻은 상자를 열어보니 녹음기와 수첩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는 지난 8년 동안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더군요. 녹음기에는 정기와 며느리의 폭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 주식 그딴 거 팔아서 우리 돈 내놔. 미쳤어? 아빠 도망간 주제에 아직도 아빠 편이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첩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기가 아내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제는 밤 11시에 찾아와서 도장을 달라고 행패를 부렸다. 사채업자들과 함께 와서 협박했다. 내일 은행에 가자고 한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날짜와 시간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걸 참아내며 기록해 두었던 거예요.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나 있을 불상사에 대비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고통을 혼자서 견뎌내며 기록했다는 게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들고서요. 녹음 파일만 해도 수십 개, 기록된 수첩만 해도 5권. 거기에는 정기 부부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대출 사기를 시도한 정황, 각종 협박, 심지어 아내의 통장을 훔쳐 돈을 빼가려던 시도까지. 경찰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치밀한 기록은 처음 봅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정기는 구치소에 있었지만 이제 더 큰 죄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혐의가 하나둘 늘어갔어요. 도망간 며느리의 계좌를 조사하자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며 돈을 빼돌리고 있었더군요. 정기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이어 드러났습니다. 정기 부부는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꼼꼼한 계획을 세워두었더군요. 심지어 강제 입원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거예요. 그 계획이 적힌 수첩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특별수사팀까지 꾸렸어요. 이런 악랄한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수사관들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기에 대한 조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노름 빚이 발견되었고 사채업자들과의 연루도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지만 인터폴에 수배가 내려졌어요. 아내의 기록 덕분에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모든 걸 기록해 두었던 거예요. 제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정기는 결국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많은 언론이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인터뷰도 거절했습니다. 그저 법의 심판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아내의 한을 풀어주는 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모든 수사가 끝나고 아내의 주식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회사 관계자들도 제 사정을 알고 도와주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었죠. 그렇게 모든 주식을 현금화했어요. 정확히 31억 4천만 원. 아내가 8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정기 내외가 찾아왔어요. 구치소에 있던 정기는 보석으로 풀려나왔더군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내의 한이 풀리지 않았는데 그들의 눈물이 진심이라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묵묵히 그들을 지나쳐 은행으로 향했어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는 이미 결정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 현장 동료들이 떠올랐어요. 8년 동안 저와 함께 고생한 사람들. 허리 굽은 채 중노동을 하면서도 자식 교육 걱정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형님, 애들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일찍 취직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의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5억 원을 떼어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건설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 재단이에요. 회장님, 이러시면 동료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나머지 돈은 전부 보육원과 요양원에 기부했습니다. 보육원은 아내가 늘 마음에 들어하던 곳이었어요. 저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다는데 생전에 늘 안타까워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은 제가 선택했어요. 부모를 버리고 재산만 바라보는 자식들이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기 내외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자식인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아내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정기는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어요. 며느리는 해외로 도망갔다고 해요. 다른 남자와 함께.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내의 재산은 좋은 곳에 쓰였고 불효 자식들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직도 아립니다. 아내와 함께 새로 시작하려 했던 살. 영원히 이루지 못할 꿈이 되어버렸네요. 이제 저는 다시 건설 현장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게 아내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치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한 달 만에 찾아가는 아들 면회였습니다.
차가운 철창 너머로 전기가 나타났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처음 본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노른 빚이 있습니다. 정기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생각보다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노름 빚이 5억이 넘었어요. 불법 노름장에서 빚을 지고 사채까지 써가며 노름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내를 괴롭힌 것도 그 노름 빚 때문이었다고 해요. 어머니, 재산만 노린 게 아니었어요. 노름 빚 독촉에 시달려서. 뒤늦은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더 급하게 아내의 재산을 노렸다는 겁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드님 빚이 있으신데 아버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협박성 말투였어요. 하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성인인 자식의 빚은 부모가 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발길을 돌렸어요. 다음 날부터 정기의 집에 빚쟁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경매 공고가 나왔어요. 정기 명의로 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집은 정기 결혼할 때 아내가 사준 집이었는데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낙찰가는 정기의 빚을 갚기에도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 즈음 도망간 며느리 소식도 들려왔어요. 호주에서 새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노름 빚을 알고 미리 도망갈 계획을 세워뒀던 거예요.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정기는 아내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은 점점 심해졌어요. 이제는 제 회사로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이 지은 빚 아버님이 해결하셔야죠.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데. 하지만 전 끝까지 모른 척했어요. 회사 경비실에 아들 관련 방문객은 일절 받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정기를 향한 빚 독촉은 계속되었어요. 구치소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빚쟁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이게 정기가 받아야 할 업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엄마를 그토록 괴롭히더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정기는 구치소에서 매일 편지를 보내왔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하지만 그 편지들은 전부 제 서랍 속에 들어갔습니다. 읽지도 않은 채로요. 한때는 이 아이도 천진난만했었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네요. 아내의 한이 풀리지 않은 채로 정기의 미래도 이미 어둠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구치소에서 출소한 정기의 모습을 누군가가 목격했다고 합니다. 새벽녘 폐지를 줍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허름한 옷차림에 까칠한 수염.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기 도련님 보셨어요? 건설 현장 인부가 제게 물었어요. 요즘 여기 근처에서 폐지를 주워 가더라고요. 현장 인부들도 정기를 알아봤나 봅니다. 아침 일찍 현장으로 출근할 때면 정기가 골목을 서성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어요. 저를 찾아온 건가? 아니면 우연히 이 근처를 떠돌게 된 건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다니시던데. 인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내의 한을 생각하면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기가 아직은 안 돼. 아내의 영정 앞에서 매일 밤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다시... 어느 날은 정기가 현장 근처 골목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해요. 회장님, 도련님이 쓰러지셨어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였어요.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못 챙겼다고 하더군요.
발걸음이 자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병원비는 제가 처리했습니다. 성함이? 간호사의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익명으로 처리해 주세요. 퇴원하는 날 멀리서 정기를 지켜보았습니다. 더 말라버린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허름한 옷차림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뒷모습. 한때는 당당했던 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기 회장님,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도련님이 매일 병실에서 우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 됩니다. 아내의 한이 풀리지 않았는데 정기는 다시 거리로 나갔어요. 이제는 병원 앞에서도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어제는 현장 인부들이 전해주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어요. 길에서 주무시다가 파출소로 끌려가셨대요. 요즘은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신다고. 갑수는 멀리서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몰래 도시락을 놓고 오기도 했어요. 정기가 자주 들르는 골목에. 하지만 직접 만날 순 없었습니다. 아내의 한을 생각하면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정기가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 하지만 당신이 겪은 고통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쯤 이 아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내의 한이 언제쯤 풀릴까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지금. 가슴 한켠이 미어집니다.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부터 건설 현장이 부산스러워졌어요. 새로운 일꾼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날 아침, 정기가 현장 소장실 앞에 서 있었어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처럼 저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현장 소장은 잠시 망설였다고 해요. 정기의 과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막노동부터 시작하라는 조건으로 채용했어요. 새벽 5시. 제가 항상 출근하던 그 시간에 정기도 현장에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무거운 자재를 옮기고 한때는 손끝 하나 더럽히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고 해요. 주머니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곤 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중얼거리며 울었다고 해요. 동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기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가장 힘든 일만 찾아서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일 늦게까지 남아 현장을 정리했어요. 술도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노름하던 습관도 모두 버렸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 중얼거렸다고 해요. 월급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어머니 제사상 차리는 데 썼답니다. 형님, 정기 씨 정말 많이 변했어요. 동료들이 전해주는 소식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을 피했습니다. 같은 현장에 있으면서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아들이 일하는 구역은 일부러 돌아가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식사 시간도 달리했고요. 현장 소장을 통해서만 아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회장님, 정기 씨가 요새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하고 있어요. 월급도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정기의 변화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다른 일꾼들도 정기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정기 씨 정말 성실하네요.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소장실에는 정기를 칭찬하는 말들이 자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겪었을 고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정기의 진심 어린 참회가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에요.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며
언젠가는 다시 아버지와 아들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출근하려던 새벽이었어요. 평소처럼 현장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기 씨가. 현장 소장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3층 높이의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전기가 그 밑에 깔렸다는 겁니다. 철근이 복부를 관통했어요. 지금 급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좀 가주세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수술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철근이 내장을 관통했습니다. 수술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현장 동료들도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정기 씨가 다른 동료를 밀어내고 본인이 사고 경위를 들으니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무너지는 철근 구조물 아래 있던 동료를 보호하다가 당한 사고였어요. 자기가 대신 다치길 자처했다고 합니다. 5시간의 수술이 끝났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활에는 최소 1년이 걸릴 것 같네요.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병실 앞까지 발걸음이 향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대신 현장 동료들을 통해 정기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기부한 기금으로 치료비를 대주세요. 재활 치료비도 전부. 동료들은 순순히 제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저희가 잘 돌보겠습니다. 매일매일 동료들을 통해 정기의 상태를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열이 좀 높았어요. 재활 치료가 힘들어서 많이 지쳐 보입니다. 간간히 정기가 중얼거리는 말도 전해 들었어요. 어머니, 이제야 제가 잘못한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병실 앞까지 가서는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때로는 병실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내의 한을 생각하면 아직은. 현장 동료들은 매일 번갈아가며 정기를 돌봐주었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재활치료를 도와주고. 회장님 걱정 마세요. 정기 씨가 열심히 재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동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제는 혼자서 화장실도 다녀왔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는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정기는 불평 한마디 없이 견뎌냈답니다. 이 정도 고통은 제가 받아야 할 벌이니까요. 동료들이 전해주는 정기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매일 밤 아내의 영정 앞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 정기가 많이 달라졌어. 이제는 용서해도 될까? 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에요. 언젠가는 다시 아버지와 아들로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처음으로 정기의 변화를 전해왔어요. 손 떨리는 글씨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낙서처럼 시작했어요. 매일 울면서 글을 써내려갔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도 제대로 못 쓰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썼죠. 치료사가 전해준 일기를 몰래 읽어보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절 생각해 주셨는데 저는 그저 돈만 보였습니다. 노름으로 미쳐있던 그때 어머니를 협박하고 괴롭힌 그 순간들이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아버지, 저는 자격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빚을 갚기 위해 허리가 굽도록 일하신 줄도 모르고 저는 그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일기장이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재활치료실에서도 정기는 계속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했어요. 그저 주식 얘기만 하던 제가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만날 자격을 갖추고 싶습니다. 이 고통쯤은 견뎌내야죠. 치료사는 정기의 변화가 놀랍다고 했어요. 처음엔 무기력하기만 했는데 글을 쓰면서 의지를 다지는 것 같아요. 재활 치료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일기장에는 하루하루의 다짐이 이어졌어요. 처음으로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한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정기의 재활은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주치의는 재활이 잘 되고 있다고 전했어요. 놀라운 의지로 치료에 임하고 있어요. 보통 환자라면 포기할 만한 고통도 끝까지 참아내고 있습니다. 일기장 끝자락에는 새로운 내용이 더해졌어요. 철근에 찔린 그 순간, 이제 모든 게 끝인가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가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치료사는 정기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삶에 대한 의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일기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글씨로 채워나갔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이 가득했습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을 온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끔 멀리서라도 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공사장 구석에서 묵묵히 일하는 뒷모습. 어깨가 넓었던 아들은 이제 한없이 작아 보여요. 재활을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정기는 여전히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합니다. 현장 동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기는 변함없이 성실하다고 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현장에 나타나서 청소부터 시작한답니다. 이제는 현장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반장 자리까지 제안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정기는 고사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말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한다고 해요. 매달 아내의 산소를 찾아간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정기 씨가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이면 꼭 어머니 산소에 가요. 무릎 꿇고 몇 시간씩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때로는 저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곤 해요. 1시간, 2시간. 무릎 꿇은 채로 꼼짝도 않고 앉아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기는 한 달도 빠짐없이 그렇게 아내를 찾아간다고 해요. 현장에서 번 돈은 대부분 지어머니 제사상 차리는데 쓴답니다. 조촐하게 자취하면서 모은 돈으로 매번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한대요. 동료들은 정기의 효심이 대단하다고들 합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아내가 겪었을 그 고통의 시간들. 쉽게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기도 그걸 알고 있는지 저를 찾아오지는 않아요. 그저 멀리서 어렵게 바라볼 뿐입니다.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면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곤 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동료들은 이제 화해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시간만이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멀리서 지켜볼 뿐이에요.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아들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새벽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합니다. 시멘트 먼지 날리는 공사장 한켠에서 아들은 오늘도 묵묵히 일하고 있어요. 한때는 양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다니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낡은 작업복이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허리 굽혀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모습이 안쓰럽지만 그게 그의 선택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그는 묵묵히 일합니다.
새벽 이슬이 그의 낡은 작업모에 맺히고 먼지 묻은 얼굴로 하루를 시작해요. 무거운 자재를 나르다 보면 철근에 찔렸던 상처가 아프다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산소에 피어난 들꽃처럼 아들의 참에도 조금씩 꽃을 피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매달 첫째 주 일요일, 그는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갑니다. 무릎 꿇고 앉아 몇 시간이고 움직이지 않아요. 가을비가 내려도 겨울 눈이 쌓여도 그의 참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 들리는 아들의 흐느낌이 가슴을 적시곤 해요. 봄날의 매화처럼 서둘러 피어날 수는 없나 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가 봐요. 어머니의 한이 녹아내리고 아들의 참회가 더 깊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와도 그는 묵묵히 산소를 지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꽃을 들고서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스레 놓으며 이야기를 건넵니다. 저 멀리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언젠가는 따스한 화해의 순간이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대로가 좋습니다. 서로를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해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아들에 대한 미안함도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깊어가는 밤 현장 한켠에 남아 일하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낡은 작업등 아래서 홀로 일하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여요. 하지만 그 모습이 참 진실되어 보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별빛처럼 아들의 참에도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나 봅니다. 이제는 동료들도 그의 진심을 알아주고 있어요. 묵묵히 해가 저물어도 자리를 지키는 모습에서 진정한 뉘우침을 보았나 봅니다. 저녁 노을이 질 때면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곤 해요. 따스한 미소로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아서 가슴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우리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죠. 그때까지 이렇게 멀리서라도 지켜보며 기다리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제 아파트는 30년 동안 일하며 번 돈으로 장만한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35에 첫 집을 장만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공장에서 일하면서 야근 수당까지 모아가며 겨우 계약금을 마련했었죠. 퇴직 후에도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적은 연금으로도 알뜰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혼자 밥을 지어 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반찬 투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때가 그립기만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요즘은 불청객이 많아 조심스레 현관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3년 만에 찾아온 아들 명진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명진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던 건 3년 전 추석 때였습니다. 그때는 명절이라고 찾아와서는 차비가 없다며 30만 원을 빌려갔었죠. 물론 그 돈도 지금까지 갚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양복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거실에 앉은 명진은 처음 며칠 동안 살갑게 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이라 밥이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냉장고에는 반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반찬은 어떻게 드세요? 제가 이제는 자주 와서 반찬도 해드릴게요. 아버지 방 청소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 주말에 와도 될까요? 그래, 반찬은 걱정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말이나 하거라. 3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속으로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에도 항상 돈이 필요할 때면 이런 식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용돈이 필요할 때면 갑자기 공부방을 청소하겠다고 하고 설거지를 자청했었죠. 대학 들어가서는 더 했습니다.
학교 등록금을 노름으로 날리고는 일주일 내내 집안일을 도맡아 했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는 아내 카드를 긁어가고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하고는 연락을 끊었죠. 명진이가 30살 때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아내의 퇴직금까지 받아갔습니다. 그때 아내가 얼마나 울던지. 아내는 그래도 아들이라고 매번 용서하고 또 용서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잘할 거야. 이제 정신 차렸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항상 눈물을 훔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밤마다 아들 방에 들어가 옛날 사진을 보며 울던 모습도 잊을 수가 없네요. 결국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걱정을 하다가 암에 걸렸는데 투병 중에도 명진이 걱정을 했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들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걱정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장례식에 아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겠구나 했습니다. 그날따라 명진이가 많이 울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효도도 못하고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더니만.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또 돈을 빌리러 왔었죠. 그것도 장례비로 받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들을 보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명진이 제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미 알았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게 예전이랑 똑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회사가 부도 위기입니다. 전자제품 수입업체를 운영한다는 명진의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는데 중국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들여와 크게 한번 벌어보겠다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역시나 그의 성격대로 무리한 사업 확장이었습니다. 거래처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자기 회사도 위험해졌다는 거였죠. 은행 대출도 다 막혔고 이제는 사채업자들이 협박까지 해와서 사채까지 썼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저지른 일들 중에서 이번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가진 거라곤 이 집이 전부였습니다. 3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아서 장만한 집이었죠. 퇴직하고 나서도 이 집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필요하다는 거냐? 5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5억이라는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만한 돈을 요구한 적은 없었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아마도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갚을 수 있는 거 맞나? 네, 아버지. 제가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해서. 말끝을 흐리는 모습이 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네. 꼭 갚겠습니다. 절대로 아버지 걱정 끼치지 않을게요. 입에 발린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라고, 아버지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예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대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더군요. 어르신, 정말 괜찮으신 거 맞으시죠? 그 말에 가슴 한켠이 시큰했지만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명진은 돈을 받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전화도 몇 번 받더니 점점 횟수가 줄어들었죠. 2달 동안 연락이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편함을 열어보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고지서만 쌓여가는 우편함을 보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결국 석 달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종수님, 대출금 연체가 석 달째입니다만 담당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 뒤 빨간 글씨로 쓰인 경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모았던 제 전 재산이 모두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라는 존재에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거 통지를 받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방 한켠에 놓인 장롱을 정리하다가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명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까만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웃음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앨범을 덮고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추억도 미련도 필요 없었으니까요. 짐을 싸면서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아내도 아들도 없습니다. 저 혼자만 남았네요. 새벽에 짐을 챙겨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아들이란 존재는 없었으니까요. 이제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으로 옮겼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은 햇빛도 잘 들지 않고 습기가 많았습니다. 겨우 5평 남짓한 공간에 작은 싱크대와 화장실이 전부였죠.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가 갑자기 그리워졌습니다. 이삿짐도 없이 보따리 하나 들고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면서 문득 핸드폰을 보니 아들이 보낸 문자가 있더군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그게 아들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한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더군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캐리어를 끌고 동네를 돌았죠.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죠. 부끄러운 건 제가 아니라 자식이라는 놈이라는 걸. 폐지를 주어 고물상에 가면 하루에 10,000원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30만 원, 월세를 겨우 맞출 수 있는 금액이었죠. 다행히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해줬습니다. 아침 9시에 줄을 서면 점심을 먹을 수 있었죠. 처음에는 그 줄에 서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과장까지 지낸 제가 이제는 무료 급식소 앞에 줄을 서고 있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자존심은 사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작은 수첩을 꺼내 그날 번 돈을 적었습니다. 폐지 8,000원, 공병 2,000원. 한 달 월세를 맞추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곰팡이가 피어났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행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이제는 더 이상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일도 없고 속을 일도 없으니까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폐지 줍는 제 모습을 보고 동전을 건네려 할 때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나 동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혼자 살아도 된다는 걸. 자식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오히려 이제는 더 담담하게, 더 의연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래 노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만나다 보니 이제는 서로의 사정도 알게 되었죠. 제 옆자리에 앉으시는 박 할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셨답니다. 아들 사업 보증을 섰다가 20년 운영하던 회사까지 날렸다고 하시더군요. 나도 처음엔 죽기를 여러 번 생각했지. 근데 죽으면 그놈들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 박 할아버지의 이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으시는 최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이셨대요. 아들 내외가 집을 팔아서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냥 웃지.
내가 잘못 키운 거니까. 최 할아버지는 매일 소주 한 병을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 오늘은 폐지가 많이 모이셨어요. 박 할아버지, 어제는 아드님한테 전화 왔다면서요. 서로를 걱정해주고 안부를 물어주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젊은 사회복지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님, 혹시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아들을 고소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할아버님의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요. 결국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꼼꼼히 들었습니다. 할아버님, 이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돈을 갚을 의사도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 형사처벌이 가능해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피해자이고 아들이 가해자라는 것이 고소하시면 아드님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도소에 갇힌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님, 이미 남이니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날 저녁 복지관 할아버지들과 모여 앉았습니다. 김 할아버지, 왜 고소 안 하기로 하셨어요? 그러게요. 혼 좀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인데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해요? 다들 제 말뜻을 알았는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자식이란 그저 남일 뿐이니까요. 이제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반지하 방은 여름에는 습하더니 겨울에는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아무리 난방을 해도 차가운 바닥은 따뜻해지지 않았고 벽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새벽에 폐지를 줍다 보면 을에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기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숨이 막힐 것처럼 기침이 나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약국에서 기침약을 사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주인 아저씨가 처음으로 제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할아버지,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매일 아침 폐지를 들고 오는 제 모습을 보시던 분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떡집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감기약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친절히 고마웠지만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주머니가 계속 권하시는 바람에 받아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친절이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온몸이 떨리고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추위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병원비를 낼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폐지를 줍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손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고 어지러움도 심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지만 월세를 채우려면 나가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건물 모퉁이를 돌다가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캐리어는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걸 놓치면 오늘 월세를 못 채울 것 같아서였죠. 희미하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이 있으세요? 젊은 남자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도 새벽 출근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제 캐리어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월세를 못 채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조금씩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하얀 천장과 흔들리는 조명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젊은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구급대원이 저를 말렸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열이 많이 높으세요. 평소 같았으면 병원은 가기 싫다고 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의 목소리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제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더니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종수입니다. 김종수 할아버지. 제 이름은 한태식이라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고 가겠습니다. 태식 씨는 저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주름진 제 손을 잡는 모습이 마치 오래전 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평소에도 기침이 심하셨나요? 며칠 전부터요. 혹시 사시는 곳이? 반지하입니다. 제 대답에 태식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 말에 태식 씨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태식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가 6살이었대요. 그래서 다른 할아버지들을 보면 더 마음이 쓰입니다. 구급차가 흔들릴 때마다 태식 씨는 제 몸을 잘 받쳐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따가 병원에 도착하시면 제가 의사 선생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돈이 없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을 알아볼게요. 태식 씨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가는 목소리였달까요? 할아버지, 혹시 저한테 사연을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보통 같았으면 거절했을 텐데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집을 잃게 된 일, 반지하에서 폐지를 주어 생활하게 된 일. 이야기를 하는 동안 태식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힘드셨겠어요. 태식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늘 그게 한이었는데. 태식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태식 씨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 태식 씨가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제 연락처입니다. 퇴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가끔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태식 씨는 제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쪽지를 보니 깔끔한 글씨체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낯선 청년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다니.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심한 폐렴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님, 반지하에서는 더 이상 살면 안 됩니다. 퇴원하는 날, 태식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네. 태식 씨는 퇴근하고 오는지 소방관 근무복 차림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간 근무를 바꿨어요. 할아버지 모시고 가려고요. 그래도 돼야. 괜찮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태식 씨는 제 짐을 챙기며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식사는 잘 하셨어요?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상담했거든요. 이제 퇴원하시면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퇴원 후에도 태식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꼭 제 반지하 방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먹기도 했고 약을 타다 주기도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늘 그러셨어요. 받은 사랑은 꼭 다른 이에게 베풀라고.
어느 날 태식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6살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 들어갔을 때 말도 제대로 못했대요. 원장 선생님이 밤마다 저를 안아주시면서 책도 읽어주시고 글도 가르쳐 주셨죠. 태식 씨의 눈에는 늘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중학교 때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했더니 원장 선생님이 매일 새벽 저를 깨워서 운동을 시키셨어요. 덕분에 소방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죠. 태식 씨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보면 우리 원장 선생님이 생각나요. 그분도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매번 올 때마다 태식 씨는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과일이나 영양제를 사오기도 하고 따뜻한 이불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태식아,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태식 씨의 순수한 마음씨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명진이와는 달랐습니다. 태식 씨에게서는 어떤 계산된 모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게 느껴졌죠. 할아버지, 제가 다음 주에 휴가를 냈어요. 왜? 할아버지 모시고 어디 좀 가보려고요. 어디를 가? 제가 알아보니까 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대요. 그런 곳에 내가 갈 수 있을까? 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꼭 알아볼게요. 태식 씨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할아버지, 태식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할아버지를 뵐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요.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이런 분이셨을 것 같아요. 태식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태식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태식아. 네, 할아버지. 나도 널 보면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 태식이는 명진이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젊었을 때 꿈꾸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식이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도 늘 밝은 얼굴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태식이의 목소리에는 늘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태식이를 처음 만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폐지를 줍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태식이가 자꾸 아프실까 걱정된다며 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소개해줬거든요. 아침에는 복지관에서 청소를 하고 점심에는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폐지를 주울 때보다는 편했습니다. 태식이는 매일 저녁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를 했어요. 할아버지, 이번에는 동태찌개예요. 오늘은 특별히 삼겹살을 구워왔어요. 음식 솜씨가 늘었다며 자랑을 할 때면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김치찌개가 싱거웠는데 이제는 제법 맛있어졌더군요. 태식아, 요리 배웠니? 유튜브로 공부했어요. 할아버지 위해서.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주말이면 태식이가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산책하실까요? 할아버지, 저기 공원에 벚꽃이 폈대요. 단풍이 예쁘게 들었는데 같이 가보시죠.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태식이와 함께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았고요. 태식이가 제게 와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매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어제 당직 설 때 찍은 사진이에요. 소방서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줄 때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태식이가 또 누굴 구했나 보구나. 네. 화재 현장에서 할머니를 구했어요. 그의 눈빛은 늘 진실했습니다. 거짓이나 꾸밈이 없었죠. 그래서 더 마음이 갔는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제가 휴가예요. 그래.
잘 쉬어라. 아니요. 할아버지랑 바다 보러 가요. 바다는 무슨? 기차표도 예매했어요. 하루 정도는 할아버지랑 여행 가고 싶었거든요. 태식이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침 일찍 기차를 탔습니다. 태식이는 도시락도 싸왔더군요. 바다에 도착해서 모래사장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실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커서 부모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다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태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할아버지와 함께 와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 모르게 태식이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행복하다. 그 말 한마디가 참 어려웠는데 태식이에게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태식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너무 심한가요? 무슨 말이니? 제가 할아버지를 너무 독차지하는 것 같아서요. 이 녀석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너가 있어서 나는 정말 다행이야. 태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내가 그의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그가 내 아들이 되어주는. 피보다 진한 정이란 게 이런 걸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한테도 진짜 아들이 생겼어. 어느 날 태식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 방송국 PD님께 전해드렸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송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할아버지,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태식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제가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자식들 때문에 모든 걸 잃고 태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주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구나. 할아버지, 더 이상 아픈 기억을 들추고 싶지 않아. 태식이는 그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또 한 분을 구급차에 태웠어요. 폐지를 줍다가 쓰러지신 할머니셨는데 자식들이 사기를 쳐서 집을 날리셨대요. 태식이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그분들도 할아버지처럼 자식 때문에 모든 걸 잃으셨대요. 하지만 신고도 못하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대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태식이의 진심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PD님이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하세요. 결국 방송국 PD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중년 남자 PD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을 보였습니다. 할아버님의 이야기가 꼭 필요합니다.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을 노리고. PD는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용기를 내어주신다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태식이도 옆에서 계속 설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면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법적인 대책도 마련될 수 있고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저 한때의 방송거리로 끝날까? 하지만 태식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강인하게 이겨내시고 이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태식이의 말에 결심이 섰습니다. 알았다. 하자. 방송 촬영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반지 하방도 찍고 복지관에서 일하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식이가 옆에서 계속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날 때면 태식이가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이렇게 힘들게 해드려서. 아니다. 너 말이 맞아.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촬영이 끝나고 PD가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이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릴 거예요. 태식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복지관으로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김종수 어르신 맞으시죠? 그렇습니다만. 저는 땡땡건설 재개발 팀장입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르신 댁이 예전에 땡땡동이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어제 방송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팀장은 제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습니다. 저희가 그 동네 전체를 재개발하는데 어르신 땅을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르신 댁이 있던 땅이 재개발 구역 중심지에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계획에 포함된 곳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마침 태식이가 출근길에 들렀다가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변호사님을 한 분 알고 있어요. 소방서에서 자주 자문을 받는 분이신데 정말 믿을 만한 분이세요. 태식이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변호사가 복지관으로 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서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집문서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어르신, 다행입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어르신 앞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보상금은? 네, 당연히 어르신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건설사 팀장이 보상 금액을 말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45억 정도 됩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태식이가 옆에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이건 꿈이 아닐까?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은행 대출금도 정리하고 세금 문제도 해결해 드릴게요. 태식이는 기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고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지하 방에서 근근히 살았는데 건설사 팀장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계약금부터 받으시죠. 5억을 먼저 입금해드리겠습니다. 태식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하늘의 뜻인가 봐요. 방송 때문에 이렇게 찾으신 거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식이가 아니었다면 방송도 없었을 테고 이런 기회도 없었을 테니까요. 변호사는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정리하고 세금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통장에 거액이 입금되었습니다. 태식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실 수 있어요. 아, 그래. 너희 소방서 근처로 갈까? 태식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자주 뵐 수 있겠네요. 아, 그래. 너가 있는 곳이 내 집이지. 순간 태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돈보다 더 값진 건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보상금 소식이 알려지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침 일찍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식이는 아니었습니다. 태식이는 이 시간이면 당직 근무 중이니까요. 문을 열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명진이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본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아버지, 목이 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진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용무냐?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뉘우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보이던 그 모습. 거짓된 눈물이 얼마나 많았었나요? 방송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폐지를 줍고 반지하에서 사시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던 명진이 갑자기 큰 절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아버지, 아들로 살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효도, 그래, 보상금 때문에 왔구나. 명진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거라. 아버지, 이제 와서 무슨 아버지야.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가 나를 버릴 때 나도 이미 너를 버렸다. 아버지, 제발. 이제 내 아들은 태식이 하나뿐이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식이라는 아이가 3년 동안 너가 하지 않은 걸 다 해줬어. 내가 아플 때 옆에서 간호해주고, 끼니 걱정할 때 밥을 해주고, 외로울 때 말동무가 되어주고. 명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는 그만 가거라. 더 이상 볼 일 없다. 문을 닫으려는데 명진이 발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다시 기회를. 그때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태식이었습니다. 당직 근무를 마치고 오는 길이었나 봅니다. 태식이와 명진이 마주쳤습니다. 누구? 태식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방송을 봤으니 명진을 알아봤을 터였죠. 할아버지, 제가 있을게요. 태식이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이 태식이란 사람입니까? 명진이 태식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제가 태식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만 가시죠. 태식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뭔데? 넌 뭔데? 명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진짜 아들이야. 넌 그냥 진짜 아들이었다면 태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았겠죠.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게 하지도 않았을 거고 반지하에서 병들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명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할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태식이는 끝까지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진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을 겁니다. 나는 명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진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와 태식이의 존재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나 봅니다. 태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제 정말 괜찮다. 태식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아들과 함께. 명진이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식이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급차에서 내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손길. 매일 퇴근 후에 들고 오던 도시락.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해주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진심 어린 눈빛. 이제는 정말 결정해야 할 때인가 보다. 태식이를 불렀습니다. 태식아. 네. 할아버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태식이는 언제나처럼 진지하게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런 말 하기가 쑥스럽지만 말을 고르느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가 내 아들이 되어주면 어떻겠니? 순간 태식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법적으로 입양하고 싶구나. 내 호적에 올리고. 말을 잇지 못하고 태식이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태식이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동안 꿈만 같았어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고
이제는 정말 진짜 아버지를 얻게 되다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너가 있어서 행복하다.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입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태식이의 호적을 제 호적으로 옮기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 심사가 있던 날, 태식이는 소방서 근무복을 깔끔하게 입고 왔습니다. 우리 태식이 멋지네. 네. 우리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서고 싶어서요. 아버지라는 말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님도 우리의 사연을 듣고 감동하셨는지 빠른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드디어 입양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태식이의 호적엔 부 김종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태식이는 매일 밤 자기 호적 등본을 꺼내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아요. 아버지. 아들이란 말보다 더 좋은 건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즈음 태식이의 소방서 근처에 좋은 집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15층, 남향에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너무 비싸요. 돈은 충분하잖니? 그래도 내 아들 가까이에 살고 싶구나. 태식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사하는 날, 태식이의 동료들이 모두 나와 도와주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태식이 형이 효자 소리 듣겠네요.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새 집은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곰팡이 냄새도 없고 비가 새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소방서가 보였습니다. 태식이가 출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아버지, 제가 출동할 때마다 손 흔들어 주세요. 그래, 꼭 그렇게 할게. 매일 아침 태식이는 출근하기 전에 들렀다 갔습니다. 아버지, 아침 식사하셨어요? 퇴근할 때도 어김없이 찾아왔고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참치찌개를 끓여왔어요. 이제는 제가 식사를 차려주겠다고 했지만 태식이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효도하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부자.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태식이와 함께 그가 자랐던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제가 20년을 살았어요. 건물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들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지금도 이곳을 지키고 계세요. 태식이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이른이 훌쩍 넘은 분이었습니다. 태식이가 이제는 아버지를 모시고 왔구나. 원장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원장실을 둘러보니 태식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태식이가 처음 소방관 시험에 합격했을 때 사진이에요. 사진 속 태식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곳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네. 원장 선생님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태식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지. 이 돈으로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그날 돌아오는 길에 태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평생 갚아도 될까요? 무슨 소리니? 이렇게 큰 사랑을 받다니. 이게 다 너가 있어서란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복지관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계신 곳이죠. 어르신, 요즘은 찾아뵙기 힘드네요.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네? 이곳에 독거노인 지원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분들을 위한 곳이요. 쉼터도 되고 법률 상담도 해주고. 태식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10억을 기부하시겠답니다. 사회복지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그렇게 독거노인 지원센터 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했습니다. 1층은 무료 급식소와 쉼터로, 2층은 법률 상담실과 의료 지원센터로, 3층은 문화교실과 운동시설로 꾸몄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났던 할아버지들도 오셨고 동네 어르신들도 오셨습니다. 종수 씨, 대단하네. 이런 좋은 일을 하다니. 태식이는 소방서 동료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자처했습니다. 우리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센터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법률 상담실은 예약이 밀릴 정도였죠. 김 어르신,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자식들한테 속아서 빼앗긴 재산을 되찾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들려왔습니다. 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더 이상 홀로 고립되지 않았죠. 태식이는 퇴근 후면 어김없이 센터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북적이네요. 그래, 다들 이런 곳을 기다리고 계셨나 봐. 지역 신문에서 센터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아버지가 만든 따뜻한 쉼터. 많은 분들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저는 기꺼이 노하우를 나눴습니다. 이런 곳이 곳곳에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니까요. 태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다. 이게 다 너 덕분이야. 너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꿈도 못 꿨을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테니까요. 5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태식이는 이제 소방서 구급대장이 되었습니다.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태식이보다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태식이의 얼굴에는 늘 사명감이 가득했습니다. 구급대장이 된 후에도 현장 출동을 자청했다고 합니다. 책상에만 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런 태식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독거노인 지원센터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새로운 어르신이 3분이나 오셨대요. 센터는 이제 이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150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오셨고 법률 상담은 한 달 전부터 예약해야 했습니다. 김종수 어르신 덕분에 살았어요. 이런 곳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식이는 휴일이면 어김없이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소방서 동료들도 함께 와서 도와주었죠. 태식이 형 아버님이 이런 곳을 만드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봉사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태식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다른 분들을 도울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태식이의 순수한 마음은 5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 공연이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셨죠. 김종수 어르신, 저도 이제 삶의 즐거움을 찾았어요. 혼자 있다 보면 우울했는데 이제는 친구들도 생기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3층 운동시설은 항상 활기가 넘쳤습니다. 태식이가 소방서 체육 트레이너를 초빙해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어르신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어요. 트레이너의 말에 태식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법률 상담실에서는 승소 소식이 자주 들려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은 어르신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속상해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태식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너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단다.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센터를 찾는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 날이었죠. 우리도 이제 가족이에요. 외롭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식이는 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오늘 안 오셨네요. 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제가 퇴근하고 들러보겠습니다. 그런 태식이를 보며 어르신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태식이가 효자냐? 정수 씨는 복 받으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바로 태식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진정한 아들을 얻은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건강하시죠? 그래, 너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쓸쓸한 노후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품에서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고 했던가요?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폐지를 줍던 새벽길에서 쓰러진 제게. 구급차는 단순한 구급차가 아닌 새로운 삶으로 가는 마차였나 봅니다. 태식이라는 이름의 천사가 제 손을 잡아준 그날부터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아픔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씨앗이 되었고, 상처 입은 가슴은 더 따뜻한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족이란 함께 울고 웃는 것임을. 태식이는 제게 아들이 되어 주었고 저는 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되어 준 것이지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 반지하 단칸방에서도 행복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폐지를 줍는 손에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면 제 가슴도 따뜻해집니다. 센터를 찾는 발걸음이 늘어날수록 세상은 조금씩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나누면 반이 되고 사랑을 나누면 2배가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태식이가 늘 말합니다. 아버지는 기적을 만드는 분이에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태식이를 만난 것.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태식이와 함께라면 모든 날이 빛나는 선물이니까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도 쓸쓸했던 밤들도 전부 다 의미가 있었네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고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쁨이 더욱 깊어졌으니까요.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봄이 오면 꽃이 피듯 우리의 인생도 때가 되면 피어나는 것. 중요한 건 그때를 기다리는 힘이겠지요.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태식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이제 저의 노년은 외롭지 않은 겨울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마음만은 늘 봄날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 식탁에서 저는 매일매일 행복을 새롭게 배웁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봄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힘내세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봄이 될 수 있으니까요.